우리 KT 전차가 아주 뭐 상당히 고성능 전차인 거는 분명히 이제 인증이 된 거죠. 이제 K방산 선두 주자 중에 하나니까 현재까지는 4대 무기 중에 하나니까 경쟁 상대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이제 PG H2000 이 자주포가 기동력이 느려요. 무거워졌어요. 우리 K9 전차 비교하면 되게 무겁고 만들어내는 속도도 그렇고 가격도 어떤 그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은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슈퍼소닉 TV라고 이제 고정 출연을 횟수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이 TV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죠. 출연해서 지금 오늘 또 해설을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이 아닌 한국 전차를 샀을까요? 이 폴란드군이 이제 나토에 편입되면서 서방 측, 소위 나토 규격의 전차 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제 전차들을 주력이었다가 그것을 이제 자국화, 자기들이 원하는 성능으로 좀 개량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PT-91 전차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형제들인데 T-72 전차 계열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뭐 갖추지 못했고 뭐 수출까지 한 거는 있는데 그것도 소량 수출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차 소위 러시아제나 자국산 개조 전차, 개량 전차 이게 수량이 다 메꿀 수가 없다 보니까 독일제 전차 레오파드 2 시리즈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뭐 독일의 납기가 상당히 느려지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던 차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전차들을 이제 살펴봤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레오파드 시리즈 2 시리즈를 더 사면 되지 않겠느냐, 더 달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4년 전인데 그 버전이 2A6 버전. 지금은 이제 뭐 우리 KT 전차 때문에 아주 막 급하게 개량해서 낸 게 뭐 2A7, 2A8 두 종류가 등장해서 뭐 또 이렇게 차단하는 우리 경쟁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2A6가 최신형이었고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 상태에서 이제 조달이 추가를 안 됐던 게 나토 지역 유럽의 이 나토 국가들이 이제 뭐 대량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레오파드 2 시리즈를 얼망졸망 다들 이제 아주 표준화 전차식으로 다 이제 도입을 해서 10여 개국 이상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도 급하다. 그다음에 루마니아는 워낙 뭐 전차가 이제 아주 구형 전차들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전차들은 이제 이 러시아의 침공을 이제 보면서 오히려 냉전 시절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탈냉전 30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일어나니까 겁들을 이제 먹고서 독일한테 문의를 했겠죠. 추가 남는 전차 없느냐? 그리고 신규로 만들면 언제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나토 규격이나 미군 격의 성능이 보장되는 전차가 없을까 했는데 딱 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차 도입, 개발국이 됐는데 역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K1 전차. K1 전차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105mm 라이플포, 주포가 달린 K1 계열이 있고 개량한 110mm 이제 주포를 교체한 K1A2 현재 개량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 K1 이 두 종류 시리즈가 사실상 8년도 이후에 기획이 됐는데 미국에서 설계를 사실상 해준 거예요. 미국의 현재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같은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반도 지형에 아니면 운영 요구 성능에 맞게 축소, 그러니까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한반도 지형의 운영 요건에 맞춰서 성능을 이제 개량해서 그다음에 포탑도 뭐 낮게 한다든지 좀 컴팩트하게 전체 자체를.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K1, 그다음에 K1A2가 미국의 M1 그 A2 전차의 사촌 형제 관계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 제작사 기술 도입을 해서 설계도를 도입해서 제작한 업체는 이것을 이제 면허 생산, 내부에서는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에는 국산 전차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50, 그러니까 FA50이죠. 전투기로 따지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절반은 국산인데 뭐 우리 돈도 투자가 되고 절반은 국산인데 절반은 뭐 미국에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완성시킨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다음 순수 국산 전차 지금은 이제 전투기로 말하면 이제 KF-21 단계죠. 그래서 KT 전차가 탄생했고 이제 실전 배치가 현재 11년 차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육군에 그래서 그런 어떤 족보 관계 그런 어떤 유전자 관계가 사실상 미국 무기 체계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나토 규격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에도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장 급한 게
지금 폴란드 육군에서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그게 이제 22년도 1년 차죠. 1년 때. 저희들이 전차, 러시아제 전차를 일단 급하게 주긴 합니다. 뭐 T-72 계열이라는 이제 그 좀 개량한 전차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줬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비잖아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전력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다 무너지면은 자기 앞에 가서 만약에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전차가 이제 그만큼 원조를 제공을 한 전차만큼 뭔가 급히 메꿔야 되고 추가로 기존의 T-72 전차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에 달려와서 대한민국 육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 그것을 먼저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성사가 돼서 급히 갖다 줬죠. 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뭐 고맙기도 하고 이 전차가 마음에 드니까 추가 발주를 하겠다. 일종의 옵션이라고 그러죠. 계약 예정인 그 대수, 전체 대수가 우리가 이 정도 범위까지 사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그 해당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살살 꼬시는 그런 막 유혹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거래가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근데 현재 지금 그게 현지 버전, K2 PA 버전, 폴란드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더 그쪽 지형에 맞게 작전 요구에 맞게 개량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차에 우리는 지금 그 생존 장비라고 해서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드론에 대한 생존 장비는 아직 장착이 안 됐는데 그 개량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 이제 그 장비들 거기에 장착해야 되는 이제 전자 장비들 일종의 전투기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소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그리고 제3의 업체들이 이제 같이 협력 업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다 같이 가격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뭐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옵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820대인데 그게 아직 타결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망할 때는 한꺼번에 820대를 타결을 짓는 건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쪼갤 거예요.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뭐 대한민국 육군도 이 K2 전차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양산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한 번에 다 계약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뭐 언론, 온라인상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음 2차나 3차를 이제 언제 하고 적정 가격에 우리도 수익을 보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K방산의 어떤 뭐 선두 주자 중에 뭐 하나니까 뭐 현재까지는 4대 무기 중에 하나니까 수출 나가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작은 무기도 말고 큰 무기로 따지면 4대 무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는 게 납기 문제 계약하는 게 뭐 2028년 이후까지 그렇게 좀 길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의 성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혈통 자체가 미국의 이제 M1 그 시리즈 120mm 슈퍼다 이제 A1 뭐 A2 그것을 이제 많이 바탕으로 이제 된 거고 자연스럽게 K1 전차 시리즈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설계가 완성될 시점 물론 최초의 그 설계 발전가 된 시점이 90년대 이제 중반, 뭐 95년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실물이 완성된 게 2003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한 8년 동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냉전이 끝났지만은 신형 전차는 등장을 했어요 막판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그것을 이제 최신 전차로 그 당시에 해서 상당히 첨단 기술이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기술 유입을 좀 했죠. 어떤 컨설팅 아니면 이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기술료를 비용 수치로 내면서 그쪽에 이제 접근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접목을 시켜서 최종 완성된 게 현재 K2 전차. 그러니까 미국제 최신 전차 기술과 유럽의 트렌드가 다 접목이 돼서 또 다른 이제 제3의 서방 측 전차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경쟁 상대는 여전히 독일제 레오파드 2A7, A8 이것들이 이제 경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독일이 이제 해당되는 전차 제작사가 시장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급하게 개량 버전을 내놨는데 두 가지를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 주변 국가에 발주를 받거나 수주를 받는데 그다음 뭐 2030년대를 생각하면은 또 대한민국도 차기 전차를 생각하고 있고 또 흑표 전차를 이제 더 생존 장비를 부과시켜서 개량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최신 전차를 하자면서 차세대 전차를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제 공표도 돼 있었고 발표도 했는데 뭐 유로사토리라는 어떤 방산 전시회에서 파리에서는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독일 중심으로 프랑스나 한 뭐 두세 가지 버전이 이제 지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대량 생산할 거는 이제 골라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다급하고 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가 아주 뭐 상당히 그 고성능 전차인 거는 분명히 이제 인증이 된 거죠. 폴란드는 K9 자주포도 대량 도입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쟁 상대가 이제 가장 최우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이제 PG H2000. 이 자주포가 상당히 이제 뭐 모범적인 자주포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량 생산이 이제 와서는 옛날에는 자국 분대를 위해서 행사를 좀 꾸준히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무기 체계 제작과 판매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환경이 대테러 전쟁으로 해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뒤로 밀어놨다. 이게 과연 팔리겠느냐? 2010년대.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좀 붕괴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차체가 헤비한 엔진은 좋아도 이게 추가 장갑 이 상부에 포탄이 이렇게 상부로 날아올 것 대비해서 그거에 견디기 위해서 마치 전차의 상부 장갑처럼 강화된. 그래서 이게 좀 기동력이 느려요. 무거워졌어요. 우리 K9 전차 비교하면 되게 무겁고 독일제 장비가 가격이 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자들 아주 오래된 기술자들이 장인 정신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속도도 그렇고 가격도 어떤 그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또 찾은 거죠. 동일하게 폴란드가 전차는 확실히 이제 딱 집었는데 자주포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국들이 북유럽 중심의 주변국들이 이게 2016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물론 폴란드 자신도 그 시점에 자기네 방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K9 자주포의 일부 차체는 우리한테 가져갔어요. 반제품을 가져와서 영국제 포탑과 결합해서 이제 신종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 차체를 가져갔으니까 기동 성능은 이제 보존이 되는데 그게 또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혼합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포의 뭐 사정거리가 좀 모자란다든지 뭐 포의 발사속도 모자란다든지 반제품으로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국이 또 많이 이제 발주를 하니까 뭐 20대 뭐 30대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는 걸 다 지켜보고서 아예 완제품을 직수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워낙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직수입 바뀌었고 이것도 역시 옵션으로 이제 던진 게 뭐 680여 문 같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차에 비해서 가격 단위가 조금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뭐 납기를 이제 지켜서 하고 있고 뭐 완납을 하고 있고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이게 역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죠. 가성비가 이게 독일제보다는 상당히 이제 앞선다. 물론 포탑 상부의 장갑은 약하지만은 그건 기동 성능으로 빨리 도망 다니면서 쏘고 빨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은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서 이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다 수입, 도입이 완성된 건 아니고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데 K2 전차에 비교해서는 납기가 차근차근 계약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좀 다른 점이죠. K2 전차에 비교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고 전차는 현대로템인데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요. 현대로템은 이제 이거를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게 완성이 된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국내 온라인 언론이라든지 특히 그 해당 그 폴란드 아니면 주변국의 언론에 나오는 거를 극히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이제 안 한다든지 뭐 떠들어주는 걸 되게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자신감에 차가지고 열심히 뭐 알리고 있죠. 차기 뭐 자주포라고 해서 뭐 개량형인데 A2나 A3 버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냥 분위기 자체 그런 면에서 틀립니다. 혹시 미국과 미국, 독일은 한국 무기 수출을 견제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미국은 자기들이 모든 거를 그 옛날처럼 뭐 냉전 시절처럼 이렇게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뭐 산업 재편, 방산 그 군산복합재가 좀 항공기 위주로, 군용기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상 체계, 무기 체계는 누가 대신 같이 팔아주길 또 이제 원했던 거죠. 러우 전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역시 투트랙, 그러니까 한쪽 나라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무기를 하이급으로 책정해서 하이급, 높은 고성능이라고 생각하고 적정 가격, 미디엄 하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게 하나의 이제 표준, 나토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죠. 그 폴란드 밑에 있는 루마니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어떤 무기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그 국경선, 만약에 유사시에 막 내려올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한다면 전체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루마니아까지는 그게 이어지고 있죠. 미국제를 사면서 대한민국 제품을 사면 러시아 대비 군비 증강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쪽은 속도가 빠른 나라고, 한쪽은 외상으로, 뭐 FMF 자금, 소위 뭐 군사 원조 자금으로 외상으로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이제 뭐 대한민국의 장점, 뭐 미국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독일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해당들은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에서는 조금 이제 특히 폴란드가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게 있고 그 옛날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지금 제 첫 번째 주적이라고 하면 가상적이라 하면은 독일 2차 대전 때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좀 이렇게 신뢰가 뭐 간다, 뭐 이렇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속에 내재된 게. 그다음에 이 나토 국가 내에서 그렇게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뭐 프랑스도 뭐 많이 와이가 됐고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그 동맹, 군사력 동맹이 이 나토를 벗어나면 어디가 강력한가? 이게 보면은 당연히 한반도죠. 한반도의 주한미군,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이런 무기체계 호환성 때문에 공동개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이 전쟁할 때 대비해서 포탄이라든지 뭐 또 시스템, 전장비 시스템을 이제 미국하고 같은 공용성이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은 빼야 되고 미국제, 대한민국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폴란드 경우는 맞는 거죠. 경쟁력은 이제 그 동유럽, 소위 이제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국인 이제 동유럽, 현재 다 나토로 다 들어와 있지만은 그래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헝가리는 정권의 성향이 뭐 친러이면서 러시아한테 막 이렇게 아양을 떨어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역사적으로 독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서지를 않고 대한민국 제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이제 표명을 안 하려는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또 한 국가가 불가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그 러시아 그 민족에 대한 슬라브 민족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어떻게 아주 오래된 옛날에 흘러 들어왔나. 그 지역별로 보면 이제 뭐 세르비아 그쪽도 있고, 그 혈통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촌 관계 뭐 이렇게 다 섞였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따져요. 혈통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뭐 언어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녹아들고 스며져 있기 때문에 폴란드 경우는 상당히 좀 아주 독보적인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무기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배경을 잘 연구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이 그 해당되는 나라하고 군사협력 관계라든지 뭐 경제 관계 이걸 다 따져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우리 물건이 좋다고 해서 막 나대듯이 가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경우지만 뭐 한 10여 년 전 이상 뭐 2000년대 초반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거의 신중 국가 무기 체계도 사실상 뭐 전차 전투기 다 중국제로 다 한번 이제 딱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그래서 그런 나라는 가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이 하지 못하게 하죠.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엔진 같은 거.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라의 역사, 뭐 전통, 뭐 배경을 다 연구한 다음에 가야 돼요. 무턱대고 뭐 내가 급하고 뭘 팔아야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 방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뭐 FA50, 그다음에 K9 자주포, K2 전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문은 뭐 좀 50%, 100%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연장 로켓포가 80kg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포드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단거리 탄도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주변국의 눈치를 봐요. 더 고성능 무기니까 원거리 타격이니까 자주포가 또 틀리니까 자주포는 이제 뭐 40에서 60km 사이를 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천문에 들어가는 포드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 미사일은 뭐 290여 킬로, 300km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한 거를 이제 수출품으로서 이렇게 개조해서 변신시켜서 가면은 거의 뭐 490km, 500km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해서 그 폴란드가 그냥 꾸준히 계속 물건 언제 옵니까? 제대로 뭐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사가 이제 나오게 하는 거는 FA50 하고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천문은 네 번째지만 좀 밑으로 가라앉게 앉혀서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비공식적인 것도 홍보. 그런 게 많아서 추가 계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물량 그 확보한 거, 소위 옵션으로 확보한 거를 완납을 언제 다 하느냐. 거기에 서로가 관심이 쏠려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뭐 다른 유럽 국가도 영향을 폴란드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간 국가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뭐 자주포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루마니아가 그렇고 체코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체코 슬로바키아였잖아요. 우리 2차 대전 때 과정을 보면은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섞여 있어요. 소위 게르만족이. 그래서 전쟁 없이 그냥 합병을 이제 뭐 강제적인 합병이지만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 이쪽은 원래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이제 이 어떤 그런 물건 만드는 산업에 대한 게 독일 쪽이 가까워요. 체코, 슬로바키아, 뭐 오스트리아는 이제 또 뭐 좀 많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북유럽의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게 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혈통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뭐 어떻게든지 2차 대전 때 점령을 당하더라도 뭐 몇 시간, 며칠만 하다가 그냥 항복.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점령에 대해서 뭐 좀 피해를 보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동 현재 그런 전쟁들에 비해서는 뭐 아주 낮죠. 피해를 본 게. 그리고 또 중립국가 스웨덴이나 스위스를 이렇게 봐준 경우 이제 그런 게 다 있죠. 얼만큼 자기한테 방해가 됐나 안 됐나. 이제 그런 2차 대전 때 배경이 물론 더 거슬러 올라오면 또 역사적인 배경이 또 복잡한데 그런 배경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재작년 뭐 2022년, 23년 때 기대를 했죠. 체코도 될 것이다. 슬로바키아도 될 것이다.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국가가 조사는 합니다. 정보 요구를 해서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가.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쇼로 좀 보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제 무기 중심, 유럽제 무기 중심으로 이제 돌았었죠. 자기들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고 카르텔이 또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유럽에서는 확보한 시장은 이제 폴란드 그리고 조금 이제 팔 수 있는 게 루마니아 정도 그리고 소량이지만 자주포를 더 사겠다고 찾아온 뭐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 뭐 그 나라는 뭐 국방 예산인지 병력이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량 발주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북유럽에 핀란드 있고 하는데
그게 지금 폴란드가 발주한 자주포 수량만큼 비교해보면 뭐 턱없이 모자라는, 뭐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량으로 주변국에, 폴란드 주변국에 소량으로 계속 이제 판매는 되는데 그게 화끈하게 뭐 대량으로 발주했다. 그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독일이 지금 이제 정신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차려서 전차도 지금 뭐 차세대 전차 막 내놓고 지금 개발을 완성하려고 2030년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주포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시장을 뺏긴다 싶으니까 다국적 기업인 소위 BAE 시스템즈, BAE 시스템즈라는 영국 회사가 스웨덴의 보포스라는 이제 차량용 자주포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이 기업에 대해서 유럽의 하나의 그 EU처럼, 유럽 연합처럼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 바퀴식, 트럭식의 자주포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어요. 도입을. 물론 이제 프랑스도 캐사르, 뭐 시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량용, 트럭형 자주포가 뭐 성능이 좋긴 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제 영국도, 독일도 그런 이제 뭐 플랫폼 차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얻는 그 포 자체를 우리 같은 K9 자주포는 궤도식인데 그건 이제 뭐 헤비한 거는 지양을 하고 그쪽 넘어가는데 그 지금 모범 사례로 자기들끼리는 모범 사례가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영향을 뭐 미국도 지금 받고 있어요. 미국도 차기 자주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서너 차례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이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팔라딘 시리즈 자주포랑 교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험상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소량 그 부대를 좀 별도로 편성해서 유럽제 자주포, 영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아처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영국군이 이제 뭐 소량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사겠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유럽, 서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또 살짝 그게 변모가 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K9 자주포가 현재 뭐 11개국 뭐 채택이 됐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개량형 현재 수출되고 있는 건 K9A1인데 그거를 반무이나 완전 무이나 포탑으로 이제 하는 뭐 K9 A3가 있는데 뭐 사거리도 연장하고 이거를 이제 개발을 2030년대 초반까지 하겠다고 이제 이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게을리하면은 이게 판매가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조화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물건을 개발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무기의 세계는 무기 수출 시장의 세계는 원 제품 원래 오리지널 제품이 대량 판매하면 그 다음 제품은 개량된 것들은 판매가 줄어요. 어차피 줄어들어요. 수요가. 그래서 그런 시장 그 템포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폴란드 거 지금 대량 발주 옵션으로 돼 있는데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뭐 굶어 죽을 거냐? 그게 더 지금 걱정이 돼요. 2030년대 금방 다가올 텐데 향후 이제 5년 지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호황을 누리지만은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개량 제품이 아주 확실한 성능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남아 시장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남아 시장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전차나 자주포를 그렇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섬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중동 시장 생각할 수 있는데 중동 시장도 이 현재 보니까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뭐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나 헤즈볼라 전쟁을 보면서 항공 전력 우선시되는 게 항공 분야 전력, 공군 전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탄도탄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고성능 호위함, 그다음에 수중 전력. 이란 때문에 수중 전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동은 전차 분야는 아니에요. 항공 분야, 해군 분야. 우리가 이제 입지를 가서 세이지를 하더라도 뭐 폴란드만큼 화끈하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품목이 워낙 그쪽에서 급하게 원하는 거는 항공 분야, 함정, 잠수함하고 또 하나가 이제 대탄도탄, 지대공 미사일. 그래서 수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세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방위사업청이 전체 뭐 그거를 다 관리를 하지만은 관리를 잘못해주면은 좀 삐기덕거릴 수 있는 그 업체별로 뭐 이렇게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서로 갈릴 수 있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부터 더 친밀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뭐 좋다고 뭐 그 돈 벌어서 계열사에 쓰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방산이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수요가 이제 새로 생겼죠. 대량 수요가. 이게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 해당되는 2월 24일에 발발했는데 그 시점에 뭔가 세일즈는 나가 있다는데 판매를 위해서 영업을 이제 했다는데 이게 한국 K방산이 그렇게 상당히 대단하지 않다. 그냥 국내 개발을 잘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육군, 해군, 뭐 공군, 해병대에 대한 성능 좋은 무기를 잘 납품하고 있고 이 항공기 분야, 뭐 이제 FA50이죠. T50 분야로 분류하면은 동남아 시장은 잘 팔고 있다. 근데 이 대수가 워낙에 폴란드에서 옵션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붐인 거예요. K방산.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14년부터 이제 정착을 시킨 실전 배치를 군에다 한 게 이게 빛을 보나 보다. 그동안 고생한 게 참 보람이 있다 했는데 이 대량 발주가 우리가 부풀어진 거 있죠. 그 언론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걸로 해서 한꺼번에 물건 다 팔아서 막 떼돈 버는 줄 알고 그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보도를.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소재, 내용들, 컨텐츠라는 게 또 뭔가 비슷한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져서
그러면서 주변국, 뭐 루마니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 또 움직인다. 근데 실제로 단적인 예가 하나를 얘기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부풀려져 갖고 지금 4년 차인데 K방산 해가지고 전차, K2 전차가 폴란드 말고 또 판매가 성사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물어봐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폴란드의 대량 발주 하나지 이 수출을 성사시켜서 가져간 나라가 가져가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 또 있냐? 완성된 게 뭐 어딨냐? 계약서 쓴 게. 그냥 얘기만 열심히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되고 있다 뿐이지 완성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폴란드 수주 전에 러우 전쟁 전에 중동에 이제 뭐 오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로템 K2 전차 제작사에서 오만의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막 버전은 이 러우 전쟁 나기 전에 전시회, 뭐 DX 코리아라든지 서울 아덱스 때 막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은 뭐 너무 많이 끄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오늘 내일 오는 데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뭐 동시에 그 당시에도 7, 8년 전에도 뭐 이집트가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죠. 근데 국방비가 미국의 군사원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게 과연 미국의 간접적인 통제도 있고 왜냐면 90년대 미국제 구형전차, 패튼 시리즈를 다 많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M1 전차도 있지만 또 이거를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게 미국의 군사원조로 그 부품들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주신 거다 그냥 갖다 버리고 미국제를 그 상태에서 M1 전차를 뭐 마음대로 살 수도 없지만 그 시리즈를 이걸 배제하고 한국제 전차를 사겠다. 그럼 미국이 내가 돈을 줘서 유지되는 군사력인데 한국도 뭐 아주 뭐 아끼는 동맹이지만은 이건 이제 방산 수출 수입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거를 사서 일단 그 금액이 있냐? 그리고 유지할 돈이 있냐? 운영 유지비. 내가 또 대줘야 되냐? 먼저 그걸 다 따져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누울 자리 보고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이집트의 경제력도 좀 한계가 있고 정말 거기 가난하잖아요. 실제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게 작용해요.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구형전차 패튼 시리즈하고 그 신형이라고 하는 이제 M1A2 시리즈를 혼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신 전차는 있으니까 그리고 중동의 이제 사우디 반도가 뭐 당장 뭐 전쟁이 뭐 이란이 군사력이 뭐 지상 전력이 뭐 아주 우수해서 들어올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뚜껑이 열렸지만은 미사일 쪽이고 뭐 순항 미사일이나 뭐 드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동시에 유럽의 또 방산 업체들 아주 전통적인 고참 방산 업체들이 또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예산을 해당 국가의 예산을 이제 전체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체 생산이 이제 원활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당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지역에 가서 전투기 먼저 사 이거 급하잖아 고성능 이거 먼저 사야지 무슨 전차 이건 나중에 사고 우리 유로파이터 뭐 라파 이거 먼저 사야지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세일즈라는 게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고 해서 지금 7, 8년 흘러왔어요 제가 지켜본 것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K2 전차가 납기된 거 들어간 거 폴란드 하나 예정인 거는 이제 루마니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페루도 뭐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완성된 걸로 뉴스로 접하기까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K방산이 그런 수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좀 약간의 허와실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분위기를 한 3년 전이나 2년 전만 해도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이게 이 국뽕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게 그러면 전차 이런 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도 좀 톤을 좀 줄이고 KF21을 얘기하자 이게 인기가 KF11은 나무랄 데도 없고 인기가 좋고 이제 지향적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재 패턴을 이제 그런 지상군보다는 꾸준히 KF11로 돌아쓰고 그것도 하면은 그거 조회수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는 이 업계에서 무난히 다들 좋아하시고 그게 반복되는 얘기하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말투가 다르거나 억양 다르잖아요. 같은 거를 소재를 뭐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분위기 어떨 땐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제스처로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흥을 이렇게 돋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KF11이 더 국뽕 K방산의 선두주자 아직 뭐 실전 배치되는 전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분위기에 좀 취해가지고 가려면 오히려 폴란드에게는 좀 내버두고 KF11로 좀 태세 전환하자. 저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방산의 어떤 실제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무기를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포탄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서류상, 장부상이나 외형적으로 이제 미국에 포탄 수출한 거죠. 근데 뭐 그것은 평상시에 1953년 우리 한반도 휴전 이래로 미국이 거꾸로 우리 견인포 포탄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우리가 70년대부터 자체 생산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부분이 포탄 부분이 견인포나 자주포 포탄이 엄청 쌓여 있죠.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옛날 거는 이제 또 폐기 처분해서 또 그건 그대로 없애면서 또 채워넣고 그 부분이 워낙 이제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미국 가서 넘어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표시도 안 나고 박스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스갈이 우리가 일반으로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넘겨주면은 그리고 이제 그 포탄 자체에 뭐 로트 번호 같은 게 이제 있어요. 생산 번호 같은 게 한국에서 했다 뭐 이런 게. 근데 그거는 발사해서 그냥 땅 터지면 다 흩어지는 건데 물론 과학수사 기법으로 어디 터진 거 주워서 깨맞추려면 알 수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제 그쪽 부분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 어떤 지원 그런 면에서는
좀 리스크, 부담감이 좀 적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포탄 부분이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제 하는 거는 역시 폴란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그 러시아를 이제 상대로 우리가 러시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냥 뭐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전쟁 거 참여라고 하면 하는 참여인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이렇게 적게 로우급으로 하이급으로 러시아가 국교를 뭐 단절하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게 적절히 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K 방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뭐 K 방산은 좀 연관되긴 좀 오래 포탄에 대한 거는 풍산이나 한화가 이제 생산을 특히 이제 하고 있는데 풍산 쪽은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접촉해서 얘기 들어보면 해당되는 이제 포탄 155mm 뭐 아무래도 군에 있는 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군이 소유가 있는 걸 이렇게 1차적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또 풍산 같은데 이제 발주를 하면 이렇게 채워넣는 형식으로 그 표시가 안 나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위 조절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휴전과 함께 종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끄럽던 3년, 뭐 만 3년 동안 시끄럽던 얘기는 다 이제 다 수그러들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관심들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 무기가 직접 참전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지상군 중심으로 무기 체계가 우리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는 타격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무기가 투입된다면은 가상으로요. 아무래도 천무 다연장 시스템, 로켓 시스템이 파괴력이 크죠. 그 근본 자체는 우리가 그 옛날 소련, 러시아 이제는 소련의 그 소위 카투사 다연장 로켓포 아주 독보적인 존재. 그거를 어디서 이제 좀 받아가지고 밀수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지금의 천무 전에 이제 구력이라는 이제 130mm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노후화돼서 퇴역시키고 있는데 천무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이제 소련제,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좀 답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격을 이제 로켓탄 날라 당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쉽겠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어떤 기술이 일부분이 어떤 시스템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이 러시아하고 90년대 이제 그 불검 사업이라고 있어서 경협 차관을 이제 무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차, 장갑차, 뭐 이제 이런 뭐 시스템들, 뭐 로켓 이런 것들을 지대공 미사일들 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좀 거기에 이제 단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완성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K2 전차는 앞서 어떤 그 흐름상으로 보면 미국제 기술 기반은 이제 프랑스 색깔을 조금 이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자동 장전 이런 시스템들은 또 러시아 거를 많이 참고했고, 그래서 골고루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K2 전차가 상당히 우수한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차는 뭐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뭐 4km 뭐 이런 정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딱 상대방 하나 때리고 그다음에 때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파급력이 사실 이렇게 보병의 소총 전투 같은 그런 개념이고, 막 무작위로 때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거기에는 탄도탄까지 넣어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로 따지면은 이제 천무 시스템이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소위 러우 전쟁이 2차 전쟁이거든요. 엄격히 분류하면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쿠름반도로 만약 3차 휴전을 한 상태에서 또 자기들 힘을 보강해서 붙고 한다면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 폴란드가 보유한 무기가 뭐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고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소량으로 또 넘어갈 쓸 수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천무 시스템거든요. 뭐 K9 자주포는 40여 킬로니까 날라오는 게. 근데 멀리 뭐 80킬로 이상, 뭐 한 200킬로 이렇게 딱 타격이 들어오는 거는 천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앞으로 속내는 이제 3차 이게 생각은 있는데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무기 다 보강해야 되고 더 보충해야 되니까 병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에 뭐 미래를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방산 그런 수출에 대한 거 알기 모르게 통제 못하게 하려고 또 이제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예요. 못하게. 다른 거는 이제 조건을 내세워서 뭐 교류, 경제 교류 뭐 이런 걸 해서 사탕 주듯이. 그래서 가상으로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천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또 견제하고 뭐 작업을 하면은 기존의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러시아제, 소련제 그걸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물론 전투기는 이제 지금 F-16과 미라지 2000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보유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그 사이에 잘못된 그 언론 보도가 F-16 전투기가 대량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데이터, 언론 보도, 그쪽 유럽 쪽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뭐 작년에 상반기에 보도를 많이 했는데 1년 전에 실제 살펴보면 데이터를 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비 보충 보강하면은 드론 쪽으로 대량으로 또 할 거고 효과를 봤으니까. 그리고 전차나 자주포는 결국 서로 밀어내기인 게 폴란드가 우리 거를 지금 이제 차례차례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 처음에 개전 초기에 줬던 물건들이 그걸 다 채우잖아요. 폴란드 군이. 그리고 또 추가로 받잖아요. 어쨌든 추가로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유가 생기면 러시아제가 이제 잉여, 소위 T-72 전차나 PT-91 전차가 잉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K방산의 폴란드 수출이 이제 그런 측면, 밀어내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팔지 말아 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 뭐 북한군 파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차후에 3차 전쟁을 대비한다면 아마 폴란드군이 연도별로 앞으로 자기들의 그 러시아 장비를 다 이관할 것이다. 지금은 못 줘요. 지금은 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 한국제 장비가 자기들도 유사시 대비해야 되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무너져 망해가지고 자기 국경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래서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K방산의 폴란드 수출을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게 상당히 지금 뭐 첨예해야 되고 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돈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야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러시아 장비랑 뭐 자주포가 또 있어요. 뭐 122mm 자주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폴란드군이 원조로 하는 거를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인가 뭐 같은 총리가 준다 스톱. 그게 아마 9월 달인 거였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방산의 역할은 물건이 들어가야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전력 보강이 된다. 러시아는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까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우리가 불검 사업으로 들어왔던 뭐 T-806 전차라든지 BMP-3 장갑차 지금 다 퇴역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서 뭐 실전 배치는 안 돼 있고 다 실전 부대에서 다 이제 나왔는데 겨우 이제 훈련 부대는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러시아제 이글라 미사일 그건 이미 다 저기 도태됐고 그것도 이제 수명 연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헬기도 있고 뭐 깡오프 32 뭐 산불 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우려했죠. 줄까봐. 그건 이제 바로 가져가면은 폴란드군이나 특히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면 바로 쓸 수 있는 무기인데 근데 지금 3년, 4년 되면서 이게 다 우리 군에서도 노후화된 장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탄도 이미 다 소모해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러시아군은 K방산 무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 자기들이 판매했던 장비를 주지 마라. 골고루 뭐 육해공 뭐 무기들이 뭐 해군에도 호버크래프트 공기방정이 있는데 그 세 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각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싹 뽑아서 줄까봐 그걸 제일 걱정했죠. K방산의 무기는 어차피 폴란드에 국한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아토 국가들하고 전쟁 초기에 많이 지금 뭐 물건들을 선별을 했어요.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쓰기 성능이 안 나오는 무기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도 그랬고 뭐 차륜용 장갑차 아주 유용무실한 아프리카에서는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뭐 줬기 때문에 전차도 뭐 그냥 가동 안 하는 거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쪽에 보관했던 거 그런 것도 줬어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21세기 현대전에서 그 통용이 안 되는 뭐 105mm 라이플 주포단 뭐 레오파드 1 그런 시리즈를 줬다든지 그런 게 마구잡이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소모성이 강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 뭐 하이마스 다 소모성이 강한 포탄이니까 미사일하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줬죠. 딱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쪽은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줬는데 우리가 지금 K2 전차나 자주포 같은 그런 전차나 자주포는 그게 암암리의 통제를 좀 하면서 왜냐면 나토군도 역시 미군도 그렇지만 그걸 다 뽑아주면은 만약에 이게 어떻게 전쟁이 확산돼서 뭐 어떻게 우회로 이렇게 또 붙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최신 장비, 중요한 장비는 주기가 어렵다. 주더라도 뭐 소량, 뭐 14대, 뭐 18대 아주 상징적으로 뭐 영국의 챌린저 전차 같은 거, 챌린저 2 상징적으로 주고 그 이상은 준 게 없습니다. 딱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년, 4년 사이에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K방산이 폴란드와 계약한 게 이제 상당한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유럽 쪽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생각하는 거, 우크라이나 생각하는 거, 이게 3개 지역에서 무기 확보, 추가 확보. 그러니까 기존에 폴란드와 계약된 거를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방해를, 근본적인 방해를 좀 하기는 어려운 게 당연히 자국의 나토 연합에 간접적으로 안보에, 무기체계 안보에 좀 유사시 대비해서는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된 거는 방해를 이제 안 하는 쪽이죠. 근데 신규 수요, 이 나라가 폴란드로 할 수 없다. 뭐 루마니아 뭐 일부 정도 뭐 사게 해야지. 근데 나머지 나라 뭐 너희들도 산다고? 아 이거는 안 돼. 자기들이 이제 비공식 회의를 해서 이제 차단하거나 제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느리지만은 우리 전통 방산 업체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거 거기서 사라. 이태리 거. 그게 최근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의 현재 글로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사력 순위를 최근에 이제 뭐 발표가 얼떨결에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발표한 그 단체 보통 이제 유럽 쪽인데 좀 생소한 그 단체예요. 근데 물론 이제 또 뭐 온라인상으로 많이 또 활동하시거나 그 수집하신 분들한테는 생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봤을 때는 그것부터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뭐지?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 한참 후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중요해요. 평가 기준이. 이게 마치 그 여론조사할 때 그 기준이 다 있잖아요. 설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뭐냐?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만 분류해서 본 거냐? 아니면 핵전력까지 합해서 본 거냐? 근데 이게 제가 추정컨대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5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이제는 앞서요. 북한의 무기라는 게 우리가 벌벌 떨고 저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했던 시절은 90년대 말까지. 근데 우리는 98년, 99부터 이제 뭔가 넘어서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전투기, 국내 면허 생산부터 해서 KF-16, 전차, 뭐 K1 지금 이제 A2인데 그 당시 K1A1, 그다음에 K9 자주포 본격 도입, 대량 생산. 그렇게 해서 이제
K2 전차가 또 나왔고, 그래서 그런 자주국방 무기들이 국산, 아주 성능 좋은 국산 무기들이 본격 배치되고 뭐 수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살짝 얘기하기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14, 15, 16.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육해공 전력은 진짜 뭐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승무원이나 승조들이 자폭 이제 죽겠다, 일본의 가미카제처럼 죽겠다면은 그 문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면서 붙어봐야 되겠다면 그냥 다 깨트릴 수 있는 육군의 북한 지상군의 전차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96년, 7년 우리는 IMF였지만 그들은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대량 뭐 아사. 그게 이제 96년도라고 이제 하는데 그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래식 전력의 경제력과 비교해서 차기 전력들이 확보가 안 된다 싶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배경에 미국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리를 했던 게 핵무기 개발이에요. 핵탄두 개발.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투바스탄이 이제 미사일.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 러시아 쪽이나 중국은 이 미사일 개발에 원래 포병 전력, 넓게 포병은 이제 미사일이지만 포병 전력으로 봐야 되니까 전략군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 때부터 거기에 오리라는 습관들이 그대로 이제 그 사상들이 넘어온 거죠, 북한에도. 그래서 미사일, 북한의 방사포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포, 그다음에 장거리 장사정포. 그래서 그 부분을 투발 수단을 항공 전력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개발도 안 되니까 그쪽에 이제 밀수, 기술을 뭐 중국 가서 밀수하거나 뭐 유럽제 기술은 일부 기술을 뭐 훔쳐오거나 사오거나 다 이제 합하면 되니까. 그래서 특화시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핵탄두가 들어가면 이제 전략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엄청나게 노화되어 있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한때 그 유럽에서 91년도에 동서독이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 독일 쪽은 더 쓸만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걷어들였죠. 버릴 건 버리더라도. 근데 북한은 이미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북한 무기 현재 있는 거는 전투기, 그 아주 작은 그 여러 가지 450척이 있는 소위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그만 소형들. 그다음에 전차도 뭐 T-55기에는 그냥 갖다 녹여서 없애야 되고, 현대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래서 뭐 만약에 남북 통일이 이제 평화 통일이 돼서 마치 동독, 서독 통합되듯이 하면은 북한 전력은 갖다 쓸 게 없어요. 소총도 너무 이제 오래 썼기 때문에 그걸 또 뭐 다른 나라에 원조하면 또 미국이 뭐 안 좋아하니까 통제하니까 그냥 다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탄화 자체가 우리하고 이제 공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참 그 밀릴 수밖에 없는, 순위가 뭐 38까지 내려가는 게, 쓸만한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거의 사실상 가동되는 거는 이 투발수단, 탄도탄, 순항미사일, 뭐 다연장 방사포, 그리고 이제 장사정포. 딱 그게 아주 자기들의 아주 핵심 전략이다. 그리고 그거는 죽기 살기로 한번 선제 공격에 우리가 맞으면은 우리 피해가 많은 거는 분명하고. 근데 나머지 전력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가동이 돼서 전투기나 함정들이 아니면은 전차들이 가동이 돼서 오면은 충분히 지금의 우리 전력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재래식 전력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순위가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평가하는 그 기준, 조건을 달리해서 핵무기까지 이제 합해버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핵 전력이 없으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전에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준점이 달랐던 게 나오더라고요. 향후 10년 안에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질문과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차기 무기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한참도 개발하고 있는 게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만 생각해도 한 100종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무기부터 아주 큰 무기까지, 뭐 거기 이제 큰 무기 중에 KF-12, 뭐 여러 가지 미사일, 공중발사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상당히 이제 업체별로 ADD가 뒤에 이제 딱 움켜쥐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2030년대에 갖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우방국, 동맹국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 선수는 KF-21 전투기 시리즈, 그리고 KDDX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잠수함도 가세가 될 수 있죠. 도산 안창호급의 어떤 미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어떤 나라에서 그 비행갑판형의 뭐 헬기 항모라도 좀 하겠다면은 그것까지 우리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독도와 마라도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뭐 2030년대 누가 발주하면 해줄 수 있고. 전차 분야는 현재 K2 흑표 전차가 4차 양산 들어가기 전인데, 그건 기본 버전이고 현재 개량 버전은 2030년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생전 키트가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제 조건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뭐 지금의 흑표연차 사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지만은 좀 몇 나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 시장은 제한되는데, 뭐 남미 시장도 뭐 전차를 그때 가서 교체할 시기가 진짜 오거든요. 지금도 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차도 개량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수를 위해서 뭐 K3 전차라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수출 시장에서 과연 그게 이제 뭐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미사일 종류 이제 천공2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쪽 지역의 나라들 수출됐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더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고, 이제 명중률을 더 높이고, 뭐 고도를 더 사정거리 조금씩 더 늘리고, 탄두를 강화한다든지 센서 강화를 하고, 그게 천공3 지금 착수된 게. 그다음에 이제 롱셈이라고 해서 고고도 이제 탄도탄,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이제 L3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양산 배치에 막 시작을 하는 게 L3-1입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고 고도를 늘린 게 L3-2가 지금 개발 계획이 이제 착수해 됐고. 그래서 그러한 차세대 시리즈 무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서유럽의 방산
국가들에 비교해서 지금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순위를 뭐 일단 사회자님께서는 뭐 10위까지 말씀하셨다면 저는 5위까지 바랍니다. 5위까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저 순위를 내가 당장 뺏어야 되겠다는 대상 국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 여러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 무기 체계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품목이 되게 다양해요. 골고루 다해. 그리고 어떤 성능이 점점 더 고성능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뭐 전장비나 미사일 계통 중심으로 특화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좀 발전이 더 될까? 뭐 하는 게 요즘에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무기 개발 장르가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넓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한국 방산, 진짜 경쟁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조금 저기잖아요. 봐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 봐주는데 그 옛날에 냉전 시절 한참 냉전할 때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서 엄청나게 거대한 거를 이제 축소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 떨궈서 뭐 같이 뭐 경제협력도 하고 먹고 사는데 무기 체계도 뭐 아직도 쓰는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CIS 공화국. 그래서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손을 봤다. 그렇다고 나라를 뭐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탄도를 이제 대량 보유한 국가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좀 이렇게 내려앉혔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지나온 30년 사이에 급성장한 중국. 중국 군사력을 내배두면은 이게 진짜 정말 미국한테 덤벼들 수준까지 상하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통적인 무기 개발국이고 강국인데 러시아 방산에 대해서는 겹쳤어요. SU-35 전투기 판매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게 다 국제적으로 이거 사면은 위배, 어떤 국제관계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차단이 됐어요. 전투기 판매를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제 전투기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방사출은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죠. 스스로 전쟁도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렇고. 근데 중국은 뭔가 지금 현재 일으키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들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 비축을 하고 있고, 뭐 포탄부터 중국파 23부터. 그러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막 팔아 제끼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중국의 무기는 좀 값싸고 만들기 쉬운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J7 전투기가 있어요. 그게 러시아제 미그11을 중국판으로 카피 뜬 건데 그거는 이제 마거저거를 뿌렸어요. 여기저기 뭐 80년대, 90년대 막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쓸모없는 저성능의 전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이제 팔면 되는데 뭐 중국 방산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렴하게 만든 물건이고 뭐 대상국이 돈 없는 나라, 아프리카 국가 중심, 뭐 서남아시아 중심. 그러니까 돈이 원래 없어 지금. 보니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판을 이제 무기를 이제 이렇게 판을 이제 입맛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중국제로. 그 대체로 들어가니까 얘네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운이 빠지고 기껏해야 나이지리아 정도. 나이지리아는 뭐 그 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돈을 모으더라고요.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가 이제 그래서 그런 돈 모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뭐 이집트도 사실 그 국방 예산의 일부는 뭐 어떤 관광 산업에서 돈을 유입해가지고 뭐 국방 예산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줄어들었죠. 대상 국가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미국이 견제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축소됐죠. 중국 방산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기껏해야 뭐 전차 중심, 전차 VT 시리즈 전차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고는 있고. 전투기 쪽은 사실 제한돼 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파키스탄을 이제 원조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인도를 이제 소위 포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 아시아에서 인도를 포위해야 되니까, 반대로 인도를 포위해야 되니까 파키스탄 서로 주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뭐 방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중국의 방사는 그 옛날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목표도 하고 있지만은 순위상으로 한편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나라. 근데 또 미국이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거는 엔진이 자국산 자기네 미국제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면밀히 잘 보면서 가격을 또 외상으로 뭐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바엔 또 인도네시아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한편으로 또 좀 그것도 난제긴 해요. 중국의 비는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생겼죠.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제 고등훈련기를 뭐 자기들이 이제 아크로바틱 팀, 에어쇼하는 팀의 그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주했는데 생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유명무실해져 갖고 원래 생각했던 우리 T50, FA50 계열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좀 뭐 한두 나라를 이제 우리가 돈 있는 나라죠, 그 나라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국 방산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 미국, 그다음에 유럽, EU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늘려면 될 수 있죠. 뭐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일단은 좀 빼고 시작하자. 옛날만큼 대량으로 못 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좀 빅4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 EU,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팔고 있으니까 한국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바꾸고 싶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2022년 이래로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무기 수출에 있어서. K방산의 최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적정 가격을 이제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서방 측보다 서유럽보다는 빨리 만드는 그 실력 그리고 무기 만드는 공장들이 경남 특히 그 창원 쪽에 다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경남에 같은 전력화돼 있는 거죠. 뭐 북한이 만약에 이제 쳐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대한 남쪽으로 이제 배정하고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제 뭐 선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주변 조건도 갖고 있고 그럼 환경도 이제 다 잘 갖추고 있는데 원 그 무기들을 보면 살펴보면은 그 K2 전차 같은 경우 파워팩이 한때 문제가 됐고 독일제 랭크사 그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판다. 이 독일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한테 할 수 없다. 못하게 한다. 마치 미국처럼. 그다음에 K9 자주포도 역시 그 MTU 독일제 엔진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독일하고 또 친하지 않은 나라한테 못 판다. 그 지상무기 측에는 또 공교롭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엔진 분야에서. 그리고 이 항공 분야에서는 또 FA-50이 미국제 엔진, KF-10이 또 미국제 엔진.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핵심 그 구성체가 결국 이제 아직도 뭐 외국에 서유럽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출이 그렇게 뭐 원활을 아주 그냥 마음대로 물론 이제 공산권 국가나 이제 뭐 테러 일으킨 국가는 이제 그거는 금지되죠. 원천 근본적으로. 근데 적당한 이제 회색 국가들, 자기들이 어떤 좀 외교 정책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갖고 있는 나라한테까지 전쟁 일으키지 않는 나라들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한테 팔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면밀하게 들어가면 또 미국과 서유럽에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 엔진하고 파워팩하고 자주포 쪽은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현재 2025년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지상무기 측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역시 업계에서 방산업계에서 이제 참 고민하면서 다들 이제 머리 맞대고 이제 해보자 도전하자가 전투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은 이제 막 기획이 돼가지고 여러 세미나나 이제 여러 이제 토의들을 거쳐가지고 올해부터 개발을 들어가는데 이게 전투기 엔진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한 50년, 60년 이상 자국산 엔진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뭐 일단 쉽게 얘기해서 사이즈 작은 걸 만들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의 원리는 다 파악했고 뭐 소재가 어떻다 아는데 뭐 원천 뭐 그 소재, 열에 견디는 소재 이런 문제도 있고 뭐 터빈 블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아주 튼튼한 미국 수준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그거를 이제 완성 못하다 보니까 손을 놓고 일단은 기본 기술은 이제 알겠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손을 놓고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으로 가서 차세대 전투기로 공동 개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엔진이 나머지 뭐 복합 소재라든지 뭐 A사 전자주사식 레이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건 다 이미 확보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가 엔진에 이제 딱 거기서 머무르는 부닥치는 거죠. 엔진 문제, 전투기 엔진. 그래서 뭐 그거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2040년대, 50년대는 이제 뭐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같이 뭐 다 자국산으로 이제 이루어진 모든 게 엔진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KF-11의 120대 양산과 별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다 모든 게 시간과 돈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다 해결해 줄 거고 하면은 2050년대는 지금의 K방산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아 저러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냥 폴란드에 목을 메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 물론 이제 사우디에 뭐 일부 미사일도 팔았지만 지금은 2050년대 지금은 이제 뭐 여기저기 다 이제 불러준다. 사겠다고. 그리고 또 그때 가서 국제 환경이 또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제 대상국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런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개발해야죠. 시간이 보통 뭐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리고 완전 생산 배치하려면. 또 다른 이제 시작 출발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KF-21, 뭐 KDDX의 수출 과정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엔진, 항공 엔진이 나와야만 단계별로 발전이 되는 거죠. K방산이. 수출 어떤 수익성이 더 늘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 그 러우 전쟁 발발로 폴란드의 급한 발주가 본격 K방산의 어떤 점화를 이제 하지 않았나. 그전은 그냥 그전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다지고 실력을 다져서 우리 군한테 납품하는 데 중심, 주력을 했다면 이제 그 단계 22년도 2월 24일 이후부터는 딱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 계속 세일즈를 하지만은 급격히 자주포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K방산의 제품들이 대량 뭐 수주를 받으려면 앞으로 향후 또 10년은 또 잘 버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 UAE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뭐 그래봤자 오래전이라 해봤자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그 2003년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의 표현에 따라서 침공이다 아니면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제 서로 갈리는데 어쨌든 그때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동시에 또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도 이제 미국이 또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지 우리가 이제 참전 거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공병 부대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쪽으로 비전투 부대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미국한테 뭐 형식상으로 뭐 흉내라도 내줬으니까 동맹 국가가 병력을 파견한 거.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그런 거는 인정을 받았고 크게 인정받지는 않았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총의 어떤 수출의 길이 이제 이라크 중심으로 그 주변국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뭐 그렇게 아주 지금 같은 K방사의 수준은 아닌데 시작은 이제 중동에 진입하는 게
무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10년 전, 이제 2014년도죠. 뭐 2015년. 그 당시에는 또 이 사우디 군이나 UAE, 아랍에미리트 군이 그 남쪽에 맨 끝에 있는 건 아주 골칫덩어리 그 예멘 전쟁은 뭐 그 옛날에도 있었고 아주 반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지금도 뭐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미국이 아닌 뭐 영국이나 그들이 직접 이제 하기는 이제 곤란하니까 사우디 군하고 이제 연합군이 됐어요. 저 아랍에미리트 군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프랑스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들이 직접 만든 설계 사상이나 운영 사상이 없다 보니까 좀 파괴되고, 전차도 미국제 전차가 들어가서 파괴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 무기 부족이 이제 뭐 포탄도 그렇고 뭐 미사일 쪽도 그렇고 무기 부족이 이제 발생이 돼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이제 소모성이 강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 그게 이제 파이어 앤드 포겟, 한번 쏘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파이어 앤드 포겟 미사일이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제 뭐 제벨린이 이제 있는데 아주 고성능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많이 이제 썼고,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조달이 바로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조달 문제가 있고, 미국에 또 발사기 몇 개를 주고 뭐 미사일을 몇 개 줘야 되는 또 통제하는 게 있어요. 따져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체계가 어디 없냐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현궁 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또 우리가 현궁이 채택이 됐습니까? 그 10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왜냐면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이제 해서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뭐 그냥 뭐 또 배경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제 무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스파이크 뭐 시리즈라고 뭐 반 유도 이제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제 살 수 없고, 유럽제도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너무 더 비싸. 미국제보다 더 비싸고 납기가 더 느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우디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동국가, 친미 중동국가인 친서방, 사우디하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잘 맞고, 경제 교류나 그 옛날에 우리가 거의 건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건설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제 이바지도 했고. 그래서 기반 자체는 서로 양국 간에 뭐 그쪽 지역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의 무기를 이제 폴란드 이전에 그 중동국가, 친미 국가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입을 이제 해가는데 뭐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식문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다 이제 숨기는 거죠. 이거를 공개하면은 좀 복잡해진다. 뭐 너희 대한민국도 뭐 이스라엘하고 문제도 있고, 뭐 그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국제 환경 문제로.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 도입에 대한 그 예산 투자라든지 쓰는 돈도 폭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고, 야, 외형적으로 미국제 무기는 어차피 미국에서 발표하니까 그런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군비를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밝히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제 그거 중심으로 나갔죠. 미사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형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나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이제 생기면서 한국의 방산 제품 중에서 전통적인 지금 폴란드에 들어가는 이제 자주포나 전차,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FA-50은 이제 특히 사우디군은 이제 그런 공군은 그런 무기, 전투기, 경전투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우디 공군에는.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우리 FA-50 뭐 훈련기 겸 경전투기에 다시 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중국제 훈련기를 이제 선택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엔진이 뭐 우크라이나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또 겪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뭐 우리 또 FA-50에 관심을 다시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또 미래를 보니까 자기들이 군사 전력, 특히 항공 전력을 앞으로 2030년대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걸 이제 따져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대표적인 이제 선수가 우리 KF-20. 물론 이제 뭐 사우디는 미국제나 유럽, 특히 영국 중심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인데, 일단 가장 그 문제가 미국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또 해당 지역에 팔 생각도 없고, 팔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뭐 날치니까 그 항공 전력 균형이 깨진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특히 사우디가 친미 국가인데 관리는 또 해야 되겠고, 딴 데는 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묘안이 5세대 전투기를 진화할 수 있는 KF-21은 일종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소개를 한다든지 중간에서, 야, 팔어. 이 엔진은 내 거니까 뭐 돈 얼마 줘. 이게 아니라 저기 좀 가서 좀 관심 가봐. 대한민국 그 카이에서, 대한민국 방사청에서 정보 제공, 면밀한 정보 제공도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전투기를 도입하면은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되는데, 기술의 스타일이 뭐 우리 미국 스타일은 어떤 개발 방식이 틀리고 고유의 한국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소위 우방국, 아주 그 강력한 우방국의 공군 전력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고, 자기 F-35를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거고, 이스라엘도 이게 뭐 말 자체로 F-35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전투기로 생각하죠. F-35보다는 좀 밑일 것이다 하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접근이 있었고, 레이더 이 개발에 간접적으로 뭐 컨설팅 같은 거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기 실력, 성능을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F-35보다 약간 낮은 거로 생각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한국이 뭐 사우디 파는 거 뭐 팔 수 있지. 뭐 블록 2 이상이죠. 블록 3는 이제 스텔스화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가 이제 아주 전례 없이 관심 갖고 있고, 동시에 사우디 공군은
영국 중심에 원래 영국과 친하니까 그동안 이제 영국제 토네이도 전폭기하고 유로파이터를 사고 있는데 또 추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공급망이 이제 영국 중심에 물론 이제 여러 나라 개발을 같이 했지만 그 토네이도나 유로파이터는 근데 영국 중심에 이제 도입을 하는 거니까 영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또 차세대 전투기 6세대를 지향한다는 GCAP라는 그 어떤 공동 개발 전투기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돈을 대겠다, 개발비를 대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게 또 유럽의 전투기들의 문제가 개발은 뭐 잘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중간에 뭐 공동 개발하면 서로 뭐 탈퇴를 하네, 뭐 삐그덕거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모습들을 50년대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기가 2035년이 아니라 훨씬 넘어가서 2040년대는 가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진짜 뭐 아주 고성능 차세대 유럽의 영국 중심에 그럼 그 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기존의 미국제 전투기는 4.5세대, 그러니까 5세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점점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는 스텔스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주요 국가들이 그 갭이 생기니까 이걸 메꾸면서 2040년대에 그 GCAP를 받겠다.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할, 소위 뭐 갭필러가 아니라 중간 단계의 전력을 보강해 주는 게 바로 KF-21 블록 2 이상. 근데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뭐 블록 3로 이제 원할 텐데 근데 소량으로 이제 처음에는 KF-21 블록 2를 뭐 40대 뭐 이상 발주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그걸 개량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우디 공군이 이제 전례 없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뭐 최근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제하고 유럽제 물건, 항공전력이나 미사일 쪽을 이제 선호하는 나라고 이제 대량 구매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소량 작은 무기들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2014년, 15년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이 흐르면서 또 물건이 워낙 좋은 게 나오니까 바뀌는 게 되죠.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K2 전차나 FA-50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넘어가면서는 KF-21이 블록 2 이상의 상당한 인기,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방선의 미래는 물건의 다양화, 고성능화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업체 중심이냐 아니면 국방과 연구소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 공무원 계통, 소위 박사님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발을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업체는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방위사업청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별도의 제도상의 과제는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차세대 물건들을 개발을 예정대로 완성을 시키면은 지금의 K방선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중동 시장을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좀 중간 단계죠. 이제 본격화되려면 중간 단계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수익성을 보존해 주는 거는 역시 폴란드에서 이제 보존을 하면서 버티면서 개발하면서 제도로 보완을 하고 이 무기 개발 제도로 보완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 5년은 휘딱 하고 이제 사라지고 가죠. 그러면 어느덧 KF-21은 이제 전 세계 서방 측 전투기 시장에서 이제 인기 물건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K방선의 국뽕은 지금부터 앞으로지 뭐 폴란드 하나는 그거는 그 바다가 가져준 거 튼튼하게 그래서 그게 목표는 아니죠. 폴란드 수출이 목표는 될 수 없고 기반을 어떤 수익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거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에 진짜 한국 전투기가 정말 고성능이다. 아주 뭐 그거를 짧은 기간 내에 개발했는데 아주 완성도가 높고 결국 스텔스다.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텔스 전투기다. 이제 그런 거를 얻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 사우디와 UAE의 방산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물건에 이제 아주 뭐 인정을 받은 게 그 대탄도탄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천궁2가 이제 발주가 됐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몇 나라들이 이제 발주를 해서 인정을 받았고 워낙 뭐 기술이 그게 우리 그 서방 측의 미국식의 그 미사일 기술하고 러시아 기술의 합화전 한국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린 그게 이제 천궁 시리즈인데 특히 이제 천궁2가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수출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LIG 넥슨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최근에 전력화를 들어가겠다 생산해서 이제 천궁2는 이제 고도 중간 고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타격을 이제 사거리하고 맞춰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는 걸 방어를 한다면 더 높이 날라오는 더 고성능 뭐 좀 사거리 길고 그것들을 막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롱셈이라고 해서 L셈. 그래서 L셈이 이제 또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 이제 양산 배치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지금 그거를 또 추가로 천궁2에 의해서 그걸 이제 사고자 하는 게 이번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방산 전시회 열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K방산의 또 주제였죠. 또 다른.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생산을 대량 생산해서 빨리 줄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뭐 이스라엘한테 이제 쏴봤잖아요. 효과를 봤잖아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언돔 같은 체계가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당한다.
그걸 이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준비를 자기네에서 개발하고 미국의 자금을 받아서 뭐 에로 시스템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도 개발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 이라는 저런 체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체계가 없는 나라는 아주 그냥 때려 부실 수 있다. 그걸 자기가 효과 입증이 된 거고 스스로.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요격된 거지. 이걸 돌려서 사우디나 나머지 나라는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럼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그 주변국의 사우디나 에미리트는 지금 불안한 거고. 그럼 뭐 이 발주를 미사일 관련 미사일을 뭐 우리 청공토나 LSM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전통적으로 미국 거 패트리어트 시리즈도 있고 유럽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미사일들 몇 종류가 그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워낙 이게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이후로 그 수요도 수요들이 엄청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유럽 지역에서 막 너도 나도 이거 사야 된다 빨리 달라. 근데 그 중에는 뭐 미국의 뭐 같이 개발한 노르웨이가 같이 개발한 뭐 에드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독일의 뭐 디일사에서 개발한 이제 단거리 뭐 미사일도 있고 우리 거 지금 도입하는 IR-IST의 지대공 미사일 버전도 있고 근데 수요가 확 터져버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고 사우디에서 이걸 발주를 하면은 시간도 좀 기다려야 되고 돈으로 나가 납금도 줘야 되고 선수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이제 폴란드쯤 일어났죠. 아 이거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 살 때가 서방 측게 어디가 좋냐. 당연히 이스라엘 건 못 사죠. 이게 마음속에는 적대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슬람 거라고 이제 그쪽 유대인 쪽하고 그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안 해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뭐 아예 물건이 지금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럼 또 적대, 미국 생각할 때 적대 없고. 중국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방사 수출을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열심히 안 해요. 왜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들을 더 확보하느라고 조금 옛날보다는 덜해요. 물건도 이렇게 자기들이 주하이 에오시에서 발표하는 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보여주기 물건들이 이제 시제품들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걸 많이 보여준 거지. 그게 방사 수출로 이어지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개예요. 주하이 에어시에서 나온 전투기나 뭐 그런 미사일들은 별개고. 그다음에 이제 없죠. 이거를 이렇게 고성능의 대탄도탄 미사일을 만들어서 양산 배치한 나라는 뭐 서방 측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사가 됐고 전통적인 또 관계가 또 중요했고 우리가 건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다 배경이 다 모이면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것도 된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이제 배경이 작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추가 수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무기 종류가 또 이제 우리 방산전시회, 국내 방산전시회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로 선택된 물건들은 뭐 지상무기 체계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좀 전망을 좀 밝게 좋게 하는 분야가 이제 해군 분야예요. 함정 분야가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중동을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이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해당 국가들의 지금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나 뭐 오만, 쿠웨이트를 보면은 그게 해군 전력이 소위 뭐 미사일 고속함 500톤짜리 소규모의 미사일 고속함 작은 규모의 아주 올망졸망한 전력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고 역시 투자의 우선순위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해군 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걸 이제 막 해서 이스라엘로 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상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예멘 문제가 또 있었고 예멘에서 드론을 쏜다든지 벌써 주소다가 스커드 미사일 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구형 미사일이라도 뭐 바다에 있는 함정들 서방 측 함정들 소위 EU 나토 쪽의 함정들을 이제 겨냥해서 쐈는데 뭐 다 대부분 실패했는데 다 함정에서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 뭐 미사일 구축함들이 다 막아냈으니까 사실상 뭐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켜보는 거예요. 사우디 해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군 오만 뭐 카타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저런 미사일을 탄도탄을 구형이든 신형이든 막을 수 있는 함정을 보유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4개국 그런 미사일 탑재 어떤 고성능 함정을 만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영국, 뭐 스페인까지 포함시키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후보가 되죠. 그 나라 좀 함정들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미사일과 함께 탄도탄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공군의 KF-12 전투기가 이제 아주 뭐 인기를 끌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해군 분야에서는 또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슈가 되는 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KDDX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모든 그 함정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그 조선업체, 방산업체가 이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호위함이나 이제 뭐 구축함이 있는데 그 기술이 이제 다 접목이 돼서 진짜 이지스함의 같은 MFR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 이런 거 다 장착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제대로
2030년 전에 완성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유럽의 서유럽의 대표적인 그 함정, 고성능 함정 건조국의 어깨를 겨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보면은 KF-21과 함께 해군의 KDDX의 수출 버전이 이제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10년 전에 부대 배치한 이런 뭐 FA-50보다 K9, K2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제 말씀은 이거는 이제 수요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뭐 K9 자주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 같아요. K9 자주포 11개국이라 하는데 기존에 도입한 나라가 이제 수량을 늘리는 건 있을지언정 나라가 더 확대되기에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오지 않나. 그래서 다음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해상 분야로 가자. 아주 고성능 구축함. 중동에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운그레이드 버전은 또 남미의 시장이 있고 대체해야 되는 그 시장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써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사는 이제 해상 분야가 또 이제 중요하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나라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또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전력인데 북한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 역시 이제 헬기가 사막지대다 보니까 기동하고 이동하는데 헬기도 좀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레오나르도, 이태리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집중 사오면서 메꾸고 있는데 뭐 미국제도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근데 워낙 이게 비싸요. 그쪽의 헬기들이 조달하는 게 결국 시기, 가격 그다음에 아주 다목적 성능 이걸 다 좀 원하는데 유럽제 두 개 회사 대표적인 두 개 회사의 물건들이 뭐 소량 발주하면 빨리 받는데 이 전력을 아주 완전 개편을 고성능 헬기를 이제 개편하려면 이제 쉽지가 않은 거.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전투기에 비교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수리온 기동 헬기하고 LH 뭐 경전투 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건 사실상 원천 기술이 프랑스 기술이에요. 에버스 헬리콥터. 그래서 그들이 평가할 때는 뭐 몇 대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뭐 우호 관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사우디도 대량 구매를 이제 할 수는 없고 어떤 뭐 카이 뭐 이런 데를 이제 생각해서 뭐 소량 구매, 뭐 2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전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되니까 육군의 이제 회전액 헬기 분야도 야 그러면 진짜 우리 그 국산 고성능 헬기를 만들어서 수출장에 2030년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차세대 기동 헬기 이제 개발 계획이 현재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향후 이제 10년 이내에 완성돼서 우리 육군에도 이제 뭐 공급이 되고 배치가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이제 K방산의 중동 시장에 아주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 성능 방향은 이제 뭐 미국에서 좀 기술을 이제 뭐 돈 주고 사오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전에는 프랑스에서 좀 지나간 디자인, 지나간 성능 그 중심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어떤 미국의 아주 차세대 고성능 기술을 받아서 이제 하려는. 그러면 이제 2030년대 어떤 중동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채택이 되고 팔릴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망하다. 뭐 KF-21뿐만 아니라 이제 KDDX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차세대 기동헬기.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이게 가야 되는 기존의 이제 하이 제품, 그러니까 지상무기 체계, 특히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벌고 수입을 이제 잡으면은 중동 시장을 상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빨리 마무리 쳐야 되는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동 시장이 돈들이 있으니까 열릴 거라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뭐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또 2단계, 3단계 기다려야 되나 K방산의 도약, 성장을 또 그 성취하고 느끼려면은 또 뭐 한 최소 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지금에 자꾸 얘기하는 FA-50, K9, K2는 그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정도는 밀고 차세대 제품을 지금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일반 이런 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차세대 무기 과연 뭐냐? 수익성이 더 높은 게 뭐냐? 진짜 고성능 전투기, 뭐 고성능 미사일들 이런 것들. 구축함들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에 더 관심을 비중을 K방산에서 좀 그것도 좀 같이 좀 밸런스 잡아서 가져줬으면 우리가 그쪽에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설계하신 분들이 더 힘을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하여튼 뭐 2025년 상반기에 들어와서 이런 쪽으로 저도 말의 패턴 말씀을 드린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국뽕을 만들자. 그게 뭐 이렇게 들떠가지고 유튜브들만 먹고 살게 하는 그건 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게 자기들 어떻게 대표적인 경우가 얼굴 드러내지 않고 편집을 하는 분들 얼굴 안 드러내고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그 뭐 어느 정도 좀 될 텐데 함께 좀 맞을 텐데 숨어가지고 편집해서 하루에 뭐 3편 4편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뭐 구독자는 있는데 그래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뭐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갖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한 제대로 된 이 국뽕, K방산 국뽕, 자주국방의 무기들 아주 미래지향적인 거. 그래서 최근에 좀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